네, 추동원 기자의 어텐션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기자님 일단 인사부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선 선거 잘 하셨나요? 네, 투표 잘 했습니다. 네, 투표 요새는 이렇게 재미있게 투표 용지도 만들더라고요. 총선이 일단 마무리가 잘 됐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결국에는 총선 결과가 저희 나라,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소야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 21대 국회와 크게 변한 건 없지만 이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번 총선 결과에서 결국에 여당이 패배를 함으로써 과연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여러 경제 정책에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졌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선거 결과가 아무래도 이러한 전략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3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동안 과연 이 거야의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정부에서 사실 2년 차에 있을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입법 정책들을 내놓고요.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 전제가 바로 총선에서 이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실질적으로 패배를 함으로써 이러한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냐라는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전략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입법 사항이 아닌 정책도 있습니다. 시행령 정치라고 하죠.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리 그래도 입법적인 도움 없이 단순히 시행령을 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야권의 동의 없는 정부의 이제 일단 정부의 일방향적인 입법 정책은 아무래도 많은 한계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총선에 패배한 것이 경제 정책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나하나 한 번씩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정책들, 금융 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먼저 이 세법이라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조세에 대한 내용들은 법률로서 규정을 짓고요.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법, 이 세금 같은 부분에는 국민들의 일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함부로 손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정부에서는 세법을 많이 개정하고 싶은 계획이 있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정확하게는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입니다. 이른바 금투세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2020년대에 만들어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했었고요. 이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었지만 이 국내 코스피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으면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유예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이 법안을 폐지시킴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겠다라는 목표였고요.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20에서 25%의 세금을 거둔다.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라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소득을 많이 거두기가 쉽지 않은 현재 코스피의 상황을 봤을 때 이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 야당 같은 경우가 이 금투세법을 폐지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번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정부가 이 법안을 폐지하고 싶더라도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세금, 금투세와 관련된 법안인 것이고 또 하나가 바로 상속증여세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산세라고 하죠. 전체 유산, 상속을 하는 재산에 과세하던 것을요.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유산취득세라고 했었습니다. 즉,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정책의 변화가 목표하는 바였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 여당이 패배함으로써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재계에서 특히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최대 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삼성과의 상속 소식이나 넥슨의 지금 창업자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상속을 하는데 세금이 정말 많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재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를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맞지만 너무 과도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다만 이게 대기업들, 정말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안이다 보니까 굳이 이를 완화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냐라는 것이 바로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야당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야당의 이러한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완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들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미칠 파장을 두고도 촉각이 곤두 세워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세금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야당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이와 별개로 사실 여야가 같이 합심해서 이 한국 시장을 계속해서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이 밸류를 업해야 된다. 밸류 프로젝트를 현재 정부가 주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나 이 국회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앞으로 자초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나올 것인데 대표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것은 이제 배당을 더 늘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주주들에게 더욱더 많은 혜택을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정책의 핵심인데 이게 어찌 보면은 단순히 주주들에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조금 돈을 덜 쓰면서 부담을 덜어가면서 자사주를 매각하는 전략이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세제 혜택들이 좀 따져보면은 대주주들, 소위 말하는 오너 집안이라든지 여러 경영자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만 이렇게 부자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었고요. 이처럼 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비과세 조치 역시 국회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번 총선 패배가 정부 입장에서는 뼈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이슈이고요. 다만 세제 당국이 밸류업 유인책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다른 것들, 배당소득 분리 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번 여소야대 국면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기업 밸류업이라는 것 자체는요, 어쨌든 간에 국내 증시 시장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하겠다라는 뜻으로는 야당 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만큼 그 절충점을 정부가 어떻게 찾아나갈 것이며,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얻어내고 싶은 게 있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걸 또 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어떤 것을 내주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한 새 공제 정책도 연장이 불가피한지 궁금한데요. 각각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가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많이 뿌려가면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를 끌어들이고 있고요. 인도와 중국 같은 경우에서 정부가 열심히 지원할 테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힘을 합쳐서 그리고 기술 개발을 해라라는 것이 메시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이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인공지능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한 것들의 혜택들도 바로 정부의 정책인 것인데요.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정책 같은 것들이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역시 결국에는 연구 개발을 잘하는 기업들이 대기업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아무래도 쓰는 비용이 많고요. 그로 인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게 많을 텐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R&D 지원이 결국에는 대기업의 감세나 대기업을 돕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야당이 지적하는 포인트고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여야 간의 갈등이 강화되고 입법부 차원에서의 문제로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해서 기업들의 밸류업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가량 상승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더 많은 혜택을 주어주고 그를 바탕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이게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향후 이러한 지원책들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감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허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가요, 지금 분위기는? 맞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정부 정책이 야당의 승리로 인해서 어려울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드렸다면요. 지금부터는 뭐 다시 보면은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들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당연히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으로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의 상장이 이루어졌고 런던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과연 이러한 현물 ETF 상품이 등장할 수 있느냐, 상장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상품을 상장시키겠다, 내놓겠다라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정부는 기존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었는데 야당이 아무래도 입법부에서 힘이 커진 상황이다 보니 이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법 개정만 이루어진다 하면 사실 현물 ETF 상품을 내놓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만큼 과연 이 비트코인의 상승 그리고 좀 더 붐업을 위해서 국내에서도 과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혜택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는 사실 공감대를 형성해 있는 부분입니다. 즉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힘을 합쳐주겠다라는 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서로 대치하는 부분에 좀 갈등이 생기겠지만 과연 이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서는 오히려 같이 협치를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엿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현물 ETF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국내에서는 총선 결과를 놓고 또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산업부 장관이 처음으로 취임 이후에 워싱턴 DC를 방문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네, 뭐 국내에서는 이제 정치, 선거가 끝이 났고요. 이게 다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치는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글로벌, 대외 외교 정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외교 관계에서 현재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이 껴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참 난처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워싱턴 DC를 찾았습니다. 자,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죠. 이곳에서 많은 미국의 장관들을 만나서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현안을 좀 논의하고요. 어떤 온도차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이라는 거고요. 총선이 굉장히 미묘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면서 국제 정세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냐를 점검해 나갔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상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미국 행정부의 고위직 분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의회 관계자와 주요 싱크탱크도 DC에 많습니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의 핵심 인사들을 만나서 한미 간의 산업과 그리고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것이 이번 방문의 계획이고요. 오는 12일까지 현지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까지 DC에서 머물면서 과연 어떠한 좀 좋은 소식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이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등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이야기를 해서 이제 중국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가 최근에는 대중 규제에 동참해달라라는 미국 요구, 거기에다가 중국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국 입장이 꽤 난처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한국의 입장은? 네, 뭐 결국에는 이 장관의 메시지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마치 한국은 가만히 있었는데 미국에서 먼저 한국과 이제는 좀 동참해라, 이 규제에 좀 같이 해야 된다라는 무언의 압박, 사실상 유언의 압박이죠. 말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한국은 또 가만히 있었는데 중국이 대답을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제국주의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의 공조관계를 무너뜨리는
무너뜨리는 메시지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서 한국이 참 난처한 상황에 있던 이 시점에 안덕근 장관이 지금 미국을 방문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안 장관이 방문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기본적으로 이 한미 동맹을 공조하는 방향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한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한중 관계를 계속해서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즉 단순히 미국 쪽의 입장이 맞다, 중국 쪽의 입장이 틀리다 이런 메시지를 하기보다는 그 사이에서 조율점을 찾는 것이 한국 정부의 그리고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정말로 큰 결정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사실상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던 대중 제재에 대해서요. 안 장관은 여러 가지 협의가 현재 진행형으로 오가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과 공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는 만큼 이번 워싱턴 DC 방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잡아보겠다라는 의미를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손해를 덜 보고요.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소위 말하는 묘수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묘수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이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걱정이 되는 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더 격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가 우리에게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어떤가요? 이 둘의 관계는? 네, 맞습니다. 사실 반도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충돌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중국이 너무 발전을 하는데 이 기술 발전이 단순히 중국의 개별 기업들의 발전으로 쓰이는 거라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중국 정부의 군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활동이 활용이 되면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표면적 이유입니다. 물론 그 이면을 좀 살펴보면은 다양한 메시지도 들어있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이 최근에 금방 말씀드린 그 뉴스죠. 바로 중국군이 AI 칩을 획득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라는 이유로 중국 업체 4곳을 추가로 규제 대상으로 올렸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4개 기업이 다 상하이라든지 베이징과 같이 주요 도시에서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중국과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추도훈 기자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홀로서기를 하는 첫 방송이라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큰데요. 2024년 4월 12일 오늘을 마지막으로 글로벌 마켓 투나잇은 끝을 인사드립니다. 늘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잦은 행복에 살아가면서 곳곳에 깃든 사랑이 또 시청자분들의 행복 속에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